예수님 성경 시즌 특강 3 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제목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제 강의 해초 스님에 대한 강의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유홍준 선생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누워서 있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앉아서 읽었어요. 해초 스님의 그 발자국이 구도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구도자로 살았던 스님이 해초 스님이시죠. 우리나라 많은 인도가 구도자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이 영어 버전으로 지금 올려놨는데 벌써 조회수가 2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쭉 제 강의를 따라온 분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알타미라 동굴 같은 것 같이 그림, 그 다음에 글자. 우리는 음문자죠. 유네스코에서 세계에서 가장 쉽고 완벽한 글자가 한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맹률, 글을 읽지 못하는 비율이 1%밖에 안 돼요. 99%가 읽고 쓸 줄 아는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진이 되고 있죠. 사랑제일교회가 944명,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엔 한 3,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3명 중에 1명이 걸리는 거라고 봐야죠. 정말 다시 나라를 힘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거는 좀 경제적으로 문을 닫고 열고 막고 이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국민들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펑펑 쓰고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분별 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는가, 우리 정신세계가 많이 지금 부패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해초 스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것도 나라 떠나서 물 다르고 음식 다른 데서 정말 붓다 시달타 부처님의 발자국을 또 인도 산스크리어스터를 한자로 옮기신 그 6,000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죠. 어쨌든 여러분들 댓글 들어보니까 아주 잘 들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황하 문명, 이제 마지막 문명이죠. 사실은 잉카 마야 문명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소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갖고 황하 문명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하 문명이 의외로 가장 늦은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빠른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3,200년, 3,500년 정도 되고, 기원전 이집트 문명은 3,200년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한 2,500년 되는데, 황하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에 시작을 합니다. 또 황하 문명은 이제 황하 문명, 황하강만 거기서 유물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양쯔강, 장강에서 문물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황하 문명이라고 안 그러고 황하 및 장강 문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석기 2000년 때까지도 이쪽은 좀 늦었어요. 중국, 동북아시아는 양사오 문화와 룽산 문화를 거쳐서 하은주라고 그러죠. 하나라. 이 하나라는 사실은 역사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은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청동기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왜 이 지금 중국 황하 문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면은 이 황하 문명이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이 황하 문명은 비단길, 실크로드가 놀랍게도 기원전 10세기경에 기원전 1000년 전에 벌써 그리스까지 서로 교류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실크로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집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실크로드 길에 이집트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면 레반트 지역,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비단, 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비단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비단길을 조금 좀 다녀봤는데 정말 신비로운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어느 정도 이해했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있듯이 황하 문명도 장강, 양쯔강 요즘 뭐 흘러 넘치는데 제가 샨샤댐을 넣어놨어요. 샨샤댐을 넣어놓은 이유가 중국은 이 강을 잘 다루느냐 못 다루느냐에 따라서 왕조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돼요. 강이 홍수가 나갖고 못 먹게 살게 되면은 하늘이 이 황제를 버렸다. 그래갖고 나라가 바뀝니다.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국에는 중요했죠. 샨샤댐 2013년에 완성된 샨샤댐 이번에도 한 60일 정도 중국이 비가 왔죠. 그래서 홍수가 5번 발령이 됐어요. 홍수 발생했다는 게. 그래서 이 샨샤댐이 위에는 충칭시가 있고 아래는 우한, 상하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샨샤댐을 만약에 이게 닫아놓으면은 충칭이 잠기고 이 물을 열으면은 우한, 후베이성, 상하이가 잠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아마 이번에 그 홍수로 중국이 굉장한 타격을 입고 시진핑이 자기가 마오쩌둥만 누릴 수 있었던 주석 자리를 노린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좀 정세가 불안할 걸로 봅니다. 중국 5000년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물론 4대강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지만은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다른 지역들이 지금 겪는 자연재해에 비하면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드디어 황하 문명까지 왔습니다. 중국 황하 문명. 자, 그 샨샤댐, 중국 역사에 왕조가 바뀌는 이 치수, 그래서 정치가 물을 잘 다루는 게, 올바로 다루는 게 정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순 임금 때는 사실은 이게 홍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평성대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가장 존경하는 임금이 누구냐면 요순 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치수를 잘한 우임금. 요 얘기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순 임금 때 요 임금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나가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당신 이 나라 임금이 누군 줄 아느냐고, 요 임금이 순임금도 그랬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임금의 이름을 알아서 뭐 하느냐고, 임금의 이름을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가을에 추수해갖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 대통령이 누군지 계속 알면은 그 나라는 정치가 잘못된 나라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잘 가는 나라라고 그러는 정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샨샤댐은 높이가 181m예요. 그러니까 63빌딩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댐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길이는 2335m, 댐의 상부 넓이는 40m, 하부는 115m. 어마어마한 크기죠. 저수 용량은 390억 톤. 이게
스촨 지진 때 이 댐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누르는 힘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집안이 흔들렸다는 얘기죠. 최고 만수위는 160, 홍수위는 175, 이번에 171m까지 올라갔죠. 정말 아슬아슬했죠. 이거 넘치면 그냥 그 밑에 몇 억 명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연간 발전량은 1875kW, 원자로 출력 23배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갖고 있죠. 이 샨샤 댐을 중국을 상징하고 이 물 다루는 것에 따라서 나라의 왕조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집트는 왜 문명이 그렇게 찬란하고 편안했어요? 아주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죽어서도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문명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나일 문명이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저 터키에서부터 비가 너무나 불규칙적으로 오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사도 많이 지내고,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제사도 많이 지내고, 현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신들이 대개 물을 관장하는 신, 불을 관장하는 신, 번개를 관장하는 신, 이 구약 성서에 늘 드러나는 바알 신이 번개를 관장하거든요. 그리고 황소를 상징하고, 아세라 신, 그러니까 부유를 상징하는,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신들의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신들의 세상으로, 다음 주에 지금 삼항오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신들의 세계로 가지 않고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진나라를, 전체 중국을 통일하죠. 그래갖고 뭐가 좋을까? 내 이제 나라를 통일했으니까 왕이라는 거는 좀 괜찮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게 왕이거든요. 그 왕자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근데 천자라는, 주나라 때 천자라고, 하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아들,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옥황상제, 하늘의 황제, 이거 제도 제사제자지만 하늘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나는 황제로 할게. 그래서 이 중국은 이제 황제가 최고 높은 거예요. 그 위는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그거 필요 없어. 내가 곧 하느님이야. 그게 황제예요, 황제. 그래서 이 13억이나 되는 중국의 신앙이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황제 자리에 지금 이미 시황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황제 자리에 오르는 거죠. 중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죠. 나라는 최고, 우리 고조선 같이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그리고 주나라, 그 다음에 진시황, 221년에 전체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그 다음에 유방, 항우하고 유방이 싸워갖고 결국 유방이 이겨갖고 세운 나라 한나라. 또 나중에 이제 삼국지는 이 한나라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초한지는 바로 진나라 다음에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워서 한나라가 이 유방이 이기는 나라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된 당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 다음에 이제는 중화인민 공산 공화국, 지금 이렇게 중국 역사 쭉 이렇게 오죠.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좀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근데 왜 중국은 왜 나라 이름을 딱 한 나라 이름으로 하지? 원나라, 진나라, 명나라, 한나라, 청나라, 주나라, 진나라, 위나라, 왜 초나라, 한나라, 왜 한자로 하지? 이것은 주나라 때 하은주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주나라 시대 이후에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기원전 한 770년에서 기원전 221년. 제가 요 한나라까지만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라가 기원전
1900년경에 진나라가 금방 망해요. 진나라 망하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나라가 예수님 시대하고 가장 연관성 있는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나라, 당나라, 또 수당, 원, 명, 청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들은 주지웅님 뭐 이렇게 호수에다가 술을 담아놓고 나무에다가 고기를 달아놓고 걸왕, 탕왕 이 아주 방탕한 왕들이 있어요. 오월 동주, 오나라고 월나라고 원수지간이 지는 거죠. 여기서 와신상담이 나오고 사면초가 이건 항우가 마지막에 이제 유방한테 쫓겨갖고 뒤에 강이 있는데 마지막 배수진을 치죠. 그런데 이제 유방이 저거 밀고 끝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신이라는 기가 막힌 책사가 지금 저 밀면은 죽기 살기로 합니다. 초나라의 노래를 이 병사들, 초나라에서 온 병사들한테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면은 향수에 젖어갖고 싸울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네 군데에 초나라의 노래가. 그래서 항우가 이건 끝났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죠. 그래갖고 한나라가 탄생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여자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달기, 서씨, 이런 왕소군, 초선, 양귀비 4대 미인이 있는데 포사, 요 포사 얘기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황하무면 조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은 진시 황대부터 황제야. 이 황제, 이거는 다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냐면 하느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황제를 중국은 자기네들의 자기네들의 군주한테 붙여주는 이름이 됐던 거죠. 지금 샨샤 때문에 맨날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인공위성으로 띄었을 때 찌그러졌다 안 찌그러졌다, 전 세계인의 관심이 샨샤 댐이죠. 그만큼 인류 문명하고 강하고는 연관이 아주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이해하면은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들이 왜 신들이 생겨나고 그랬는지 그러한 연관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많이 연관성 이해를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여러분들 황하강 발원지가 티벳 고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쯔강 발원지가 티벳 고원입니다. 그래서 티벳 달라이 라마가 그렇게 독립을 하려고 해도 절대 독립 안 주죠. 왜냐하면 발원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강에 발원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중국이 줄 리가 없어요. 황하강은 5,464km, 어마어마하게 길죠. 장강, 양쯔강, 요즘 맨날 넘치는 장강은 6,300km. 이 두 강을 얼마나 이게 정치죠. 이게 정치인데 치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왕국의 운명이 갈릴 정도로 그렇게 이 두 강이 중국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 옆에 산둥반도가 옆에 있는데, 그 산둥반도하고 우리나라 지도가 잠깐 나중에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30분이면은 여기 산둥반도에 도착을 해요. 비행기 타고 30분이면. 그만큼 중국하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리고 일본도 대마도에서, 우리 부산에서 대마도도 비행기로 한 20분이면 갈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 중국, 거기다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지금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서로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정치하기 힘든 나라예요.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서로 네덜란드 붙어 있으면서도 서로 편안해요. 서로가 고만고만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러시아 쪽,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하고
연해 있고, 중국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하고 붙어 있고, 일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붙어 있고, 미국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가 정말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중국은 강을 다스리는 게 정치지만은 우리나라는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나라죠. 치수에 성공한 우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하 문명의 근거가 되는 황하 근방의 홍수는 수시로 일어나요. 강이 기니까 흙탕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이때 농사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도 같이 실려요. 저도 황하강을 이제 가봤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해요, 황하강이. 근데 그 넓은 강에 빨간 물이 흘러가. 그래서 누르황자를 쓰는 거예요. 황하 문명. 그래서 농지가 발달됐고, 그리고 그 산둥 반도부터 황하강 나오는 데가 완전 평지예요. 끝도 없는 평지야. 그래서 그 황하강만 잘 어떻게 해도 치수를 잘 해도 중국 13억이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럴 정도죠. 그래서 관계, 치수 기술, 물을 어떻게 대고, 논에다 물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치수, 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다음에 건축 기술 및 대형 정치 권력의 출현이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뭐 삼국지는 이제 한 나라 뒤에 나오는 위촉 오 세 나라 삼국지 얘기인데, 이것도 뭐 싸울 때 보면 막 뭐 적벽 대전 같은 데 보면 막 뭐 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이라는 표현을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그래서 하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황하 강이 중국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중국을 이렇게 조금 이름을 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한 공부가 좀 쉽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그 직할시를 보면은 베이징이 1번 베이징 보이시죠? 1번 베이징. 우리나라에서부터 베이징까지 몇 킬로면 되냐면 800킬로만 가면 돼요. 800킬로. 그럼 베이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때 중국에 갔다 북경에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게 겨우 8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류가 많았던 거죠. 대원군이 나라를 문을 쇠국한다고 그러죠. 나라를 닫아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혀 답답한 나라가 아니고 문화적인 교류도 굉장히 많았고 해초스님처럼 인도까지도 갔던 거죠.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 안에,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중국 사람은 없어도 한국 사람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한국 사람이 다 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텐진, 밑에 텐진시, 여기도 제가 뭐 베이징도 갔다 오고 텐진도 갔다 왔어요. 강의 때문에 다 간 거죠. 그 다음에 충칭시, 이게 3천만이 살고 있다고. 충칭시, 상하이도 한 3천만 살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이징, 그 밑에 텐진, 그 다음에 충칭시는 제가 거기 가고 느낀 게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직할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보면 헤이룽장 23개 성이 있어요. 헤이룽장성, 그 다음에 지린성, 랴오닝성. 이 랴오닝성은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고조선 때, 고구려 때 우리 땅이었거든요.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까지 거의 고구려 땅이었던 거죠. 광개토왕 대왕이 다 넓혀놓은 땅이죠. 그래서 우리 유적지가 여기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후베이, 후난성, 이번에 후안 코로나19 나온 중국 정중앙에 있는 후베이성 있죠. 산시성 있죠. 스촨성, 그렇게 지진만 일어나고 고통이 많은 데죠. 그 스촨성, 양쯔강이 스촨성을 지나가서 충칭시 위에 샨샤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촨성이 그렇게 고통을 겪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신장,
웨이월 자치구, 신장 자치구 맨 위에 있죠. 여기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 절대, 이 땅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절대 포기 못하죠. 그 다음에 티벳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닝샤 회족이라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꽝시짱 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자치구가 또 내이몽구 자치구가 있고, 이렇게 민족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몽고하고도 연관돼 있고 또 네팔, 인도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절대 중국은 이 자치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은 이제 인구가 워낙 98%가 한족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예 한족을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자체를 이 신장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족이 꽉 더 많게 돼갖고 완전히 이제 중국화된 거죠. 역사 이래 가장 많은 넓은 땅을 지금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선족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선족 돈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이제 돈이 민족 얼굴들로 다 돈을, 중국 돈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56개. 어쨌든 아우러서 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중국 정부가. 중국은 인구가 13억에 이르고 중국 역사 이래 가장 넓은 땅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98%가 한족입니다. 한족. 그래서 뭐 티벳이든 신장이든 자꾸 한족을 자꾸 보내요. 돈을 줘갖고. 그래서 이 중국이 이 미국하고 영토가 넓이가 거의 똑같아. 한 3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작아요. 미국이 거의 10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00배에 해당하죠.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그런데 중국은 96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96배 나라가 큰 거죠. 그래도 또 대만 꼭 통일하겠다고 욕심 부리고 홍콩도 자기네식으로 통치하겠다고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죠. 참 인간사가 참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의 명산을 잠깐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향산 2000m, 태산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러잖아요. 1545m.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높은 산은 다 티베트 쪽에 가 있죠. 화산 1997m, 숭산 1440m, 형산 1512m, 향산 오대산 우리 해초수님이 여기곳에서 입적을 하셨죠. 그 다음에 아미산, 그 다음에 보타산, 구화산. 여러분들 무협지 보면 아미파, 무슨 화산파, 뭐 그런 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오대산하고 각 산들하고 연관, 뭐 태산, 태화파, 뭐 이런 것들이 이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역대 왕족 순서와 이제 청나라까지는 제가 그냥 대충 훑어드렸죠. 여러분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자꾸 들으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 겁니다. 양사오 문화. 이거는 신석기 문화였어요. 5000년.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이 늦었어요. 다른 문명에 비해서. 굉장히 늦고, 그래서 그런지 신들의 과정이 없어요. 신들의 과정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룽산 문화, BC 3000년부터 BC 2000년. 그 다음에 이제 하왕조, BC 2070년서부터 1600년. 하왕조의 마지막 무왕 정도 돼야지 이제 치수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 탕왕, 거랑 이런 왕들이 있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주왕조, 주왕조가 이때부터 제대로 된 왕국이 됩니다. 상나라까지는 약간 좀 전설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제 주왕에서 이제 강태공 얘기도 나옵니다. 이때 BC 1046년서부터 BC 771년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이게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춘추 전국 시대 제자 백가 많이 들었죠. 그냥 온 나라가 다 그러니까 주왕이 이제 형제들 뭐 자식들 한 30명 40명한테 땅이 너무 크니까 다 네가 제후국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천자고 거기는 왕이야. 다 왕으로 했어.
그런데 주왕이 죽으면서 약해지면서 나라가 흔들리면서 그 제후국들이 전부 다 내가 왕이다, 내가 천자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춘추 전국시대야. 그래서 기원 221년까지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 합하는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 221년에 누가 끝내느냐면 진시황이 끝냅니다. 진시황제라고 그랬죠. 처음 진나라의 처음 시자, 시작할 시자를 쓰고 황제. 여기 이제 중간에 나중에 사망 5제 때 황자를 쓰는데 그건 누르황이고, 이거는 옥황상제 할 때 그 황자입니다. 하늘을 뜻하는. 그래서 이 진시황이 전 중국을 완전하게 통일을 하죠. 그래도 뭐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지도로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황하 문명,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